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산이나 바다에서 해돋이를 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따뜻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재충전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또 각오를 다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렸는데요.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LPG 충전소가 폭발해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고, 오늘 새벽에는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섬유 제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지진 해일이 일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지진 해일이 관측돼 행정안전부가 해안가 접근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지만 이렇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잘 대비하고 점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월 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1도, 영주 영하 1도, 청송 영하 2도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의성이 6도, 영주는 4도로 전망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지만 구름이 많아 대부분 지역이 흐립니다. 땅이 마르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봉화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은 작년에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면서 전남과 충북에서도 잇따라 시작됐고요. 청송군은 버스 무료 운행을 1년간 이어오며 투입한 예산 대비 10배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봉화군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봉화군은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무료버스 이용 대상은 봉화 군민은 물론 봉화를 찾은 관광객 등 연령과 소득 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가능 지역은 봉화군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노선에만 해당됩니다. 인근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주에서 이 봉화 무려 재산 노선과 영양에서 재산 노선, 태백에서 석포 노선, 안동에서 재산 명호 노선은 제외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봉화군 방문하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하늘이 흐리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9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내일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아침 시간대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어제 우리 동해와 인접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인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7시쯤 포항 지역 해안에도 30cm가량의 지진 해일이 도달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영향으로 포항과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도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며 기상청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이번 지진 해일 높이에는 조석의 차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때문에 해안에 처음 도달한 뒤 점차 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이번 지진이 아니더라도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 동해에는 2에서 4m 높이 물결이 일고 해안 쪽으로는 파 주기가 7에서 10초에 달하는 너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사이 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해야겠고요. 낚시나 어업, 해안가 접근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1도 높은 7.1도, 습도는 71%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어제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강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로 밀려온 지진 해일은 20cm 미만으로 현재까지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지진 여파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이 우려됩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포항과 울릉도 항로의 여객선을 운영하는 두 선사의 협조를 받아 설 명절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귀성객 본인과 가족, 울릉도 현지 6촌 이내의 친인척의 경우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 할인 기간은 설날인 2월 11일 전후에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신청 접수는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귀성객은 여객선표 예매 시스템 또는 선사를 통해 선표를 사전 예매한 후 울릉군청 누리집에서 귀성객 여객 운임 할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귀성객들이 여객선 운임 할인을 받아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러 울릉도에 많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건강하고 보람찬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다 풀렸으니까 원래는 해외여행 가보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원래 소원입니다. 김성진이고요. 해봄이 해든이 아빠입니다. 직장이 멀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해서 아이들이랑 좀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친정 대구에 놀러 온 강은정입니다. 올해는 저희 이제 둘째가 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작년엔 첫째가 입학을 했었고 연년생이라서 둘 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대도 되고 아이들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20살 초반인 정형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못 왔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진로나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5학년 이동현입니다. 엄마 아빠랑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해주면 좋겠어요. 네, 시민 여러분의 새해 소망 들어봤습니다. 바라는 바 모두 이루는 2024년 올해 되길 바랍니다. 새해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올해 경기가 2% 초반대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대구상공회의소 조사 홍보팀 문인환 팀장과 함께 새해 지역의 경기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2차 전지 등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예, 원래도 지역 기업들은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것이다. 예,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1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경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네. 전체의 83.9%, 즉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반면에 경기 호전 예상하는 기업은 한 4.7%에 그쳤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불황 응답 비율이 95.1%로 압도적으로 높게 그러네요.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건설 경기의 불황 정도, 특히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역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하고 완성차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 등 몇몇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기업들이 이렇게 올해 경제를 불황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지역 기업들이 원래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내수 침체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 환율 유가 불안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는 소비 심리 악화 그리고 가계 지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타 지역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1분기 전망을 부문별 또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1분기 제조업 경기는 작년도 저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회복세는 예상되지만은 네. 반등폭은 다소 미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업을 수출 기업하고 내수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은 수출 기업은 2차 전지의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1분기에도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지역 수출은 경상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수출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호조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내수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올해 1분기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특히 건설업 경기는 더 나빠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수지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공공수주 부문도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사 원가 상승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업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 확산세로 건설업의 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개선을 전망하는 기업이 소폭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은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직전 분기보다 전망 BSI가 높게 나타나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갖게 합니다. 참고로 BSI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데 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냅니다. 제조업을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기계 산업은 미국하고 EU 등 주요국의 설비 투자 확대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용 장비 등의 수요 증가 등으로 전분기 64에서 이번 분기에는 92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섬유 산업은 수출 대상국의 수요 증대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77에서 98로 2분기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은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계의 완성차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 신차 출시로 인해 신규 아이템 납품 확대 등으로 전분기 79에서 92로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원래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일부 있고 2차 전지 산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부품, 농기계류, IT 부품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지역 제조업 경기가 다소나마 호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반면에 건설업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분기 건설업 경기 전망 BSI가 48포인트로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으로 인한 민간 수주 침체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네. 대구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 수주액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3%입니다. 현재 지역 건설 산업은 민간 부분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간 수주액이 지난해 10월 누계 기준으로 2022년도에 비해 69.6%나 감소했으면서 지역 건설 경기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10채 중에서 대구 지역 아파트가 2채일 만큼 물량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고금리 PF 대출 제한 장기화하고 그다음 아파트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 쪽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뭐 다행스럽게도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국책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 건설업에 반사 이익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제2수성 알파시티하고 대구대 공호이라든지 그리고 제2국가산단 개발 특히 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하고 게이트 후죽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건설업계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군의군 편입에 따른 광역교통망 건설 등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호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뭐 대규모 공공사업에 지역 건설업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재 공장을 지은 기업들이 많은데 얼마 전 지역 기업들의 탈중국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해외 법인 3곳 중에 한 곳이 중국에 있을 정도로 중국은 지역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사드 사태하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 전쟁, 무역 분쟁,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고립화 정책하고 뭐 2022년대 러브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면서 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뾰족한 답은 없지만은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고 글로벌 무역 구조가 변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뭐 경제 외교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참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3D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로 여태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산업 활동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빈번한 퇴사로 경영과 조업 손실이 좀 불가피하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이외에 고금리 추세에 따른 기업 자금 운영 애로가 있고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강화하고 그리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 걸림돌 다양한 기업 애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는 금융 지원 확대하고 건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구상리의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예, 대구상공회에서는 정부하고 지역 경제계의 중간에 서서 가교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상하반기 개최되는 뭐 경제 동향 보고회를 비롯해서 네. 정부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뭐 대내의 경제 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공항 건설하고 대구항 후적지 개발, 뭐 제2국가 산단 등 향후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그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구상공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구 경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문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배아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FM문화예술인권협회와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가 기획 시리즈로 주최하는 장애, 비장애 통합연주회 사랑의 송가에 다녀왔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장애 예술가들이 연주하는 고전 클래식부터 비장애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 연주하는 OST 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랑의 성가 연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집 달서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조현향이라고 합니다. 오게 된 계기는 이 팜플렛을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 공연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장애인을 공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인간의 그 한계는 정말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가리키는 쌤들 많은 노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너무 좀 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집에도 제가 이제 우리 노래교실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꼭 한번 참석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우대 장애학과 박사 3기 동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해서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또 연주회는 어떻게 할까? 이 장애인분들도 연주를 잘 하실까? 또 싶기도 하고 사실 잘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와서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좀 보기가 좋았어요. 함께 통합한다는 게 조금은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박사 동기님들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 주시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주할 기회가 적은 장애 예술가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사랑의 손과 연주회는 장애 예술가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서 보고 연주 역량을 키워보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전문 예술가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름은요, 김혜숙이에요. 공연하니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잘 도와줘서요, 너무 좋았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올리스트 최우수상을 받은 연주자 류동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안 힘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저축하고 여행 가고 일렉 기타도 살 겁니다. 바이올린이랑 같이 배워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스트 이정원입니다. 힘들었어요. 연주하는 게 힘들었고 떨렸어요. 잘하는 거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바이올린 연습 많이 해서 평창 무지개 같은 가고 싶어요.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학회 국장 지홍미입니다. 네, 연습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장애인이고 발달장애라 보니까 또 지적장애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주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가정에 따뜻한 기대와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이 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들은 정기 연주회와 국제 콩쿠르, 성인 콩쿠르 등을 계속 개최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도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황준성입니다. 우리가 저기 기획으로 장애 비장애 통합 연주회를 오늘 처음으로 했거든요. 처음은 아니고 10년쯤 전에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지금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FM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고 또 2년인가 3년 전에 전국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애 친구들에게 좀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매년마다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22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140회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 맨 주체는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다 발달장애 친구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몇 달 전에 또 한 1년쯤 전에 친구들의 모습하고 오늘의 모습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조금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기관은 많은 기회를 줄 거고 친구들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원래 처음으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시행을 하는데 발달장애 친구들을 실제적인 연주자로 그래서 유급 연주자로 저희들이 2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급여는 좀 작지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후 3년, 4년, 5년 지나면 한 20명 정도의 유급 직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24년도가 청룡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처럼 모든 사람들이 홀로 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비장애 통합사회를 위한 사랑의 손가가 더욱더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아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달빛철도 특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달빛철도 특별법 결국 지난해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잖아요. 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를 뜻하는 빛고울의 첫 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총 길이가 200km에 달하는데요.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로 이어집니다.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관통하는 철도인데요. 네.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년 가까이 계획만 무성하다 지난 연말에 현실화를 눈앞에 뒀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 261명이 예탈을 면제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네. SOC 사업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수입니다. 줄여서 예타라고 하는데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3개 요소로 구성된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 BC가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요? 예, BC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달빛 철도의 BC는 0.4 정도 나오는데요. 1은 넘겨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으로 이 발의를 했었잖아요. 네. 달빛철도 특별법. 영원한 화합과 또 국가 균형 발전에 좀 상징적인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5일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가 2차례 개조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21일 교통소위에 이어서 상임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되면서 28일로 예정된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회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9일인데요. 이 법사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특정 안건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쉽지 않군요. 네. 근데 국토 균형 발전 의지가 담겨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명분을 더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달빛철도가 2024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면서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속철도로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닥쳐서 일반 고속화 철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11조 8천억 원에서 8조 7천억 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달빛 철도를 개통하면 결국 빈객차만 운행하다가 적자가 누적돼서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2035년 기준 하루 수송 인구는 주중 7,800명, 주말 9,700명으로 예상하는데요. 수송률을 높일 대책을 찾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보는 네. 겁니다. 묻지마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가 빚으로 떠안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통과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수도권에서는 이 표현이 참 네.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반대를 심하게 했었어요. 네, 일부 수도권에 있는 언론들은 지역의 공항 건설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는데요. 네. 중앙정부도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지방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는 지역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전 구간이 4차에서 6차로 규모가 좀 꽤 확장이 됐죠. 네, 대구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확장된 이후 대구와 가까운 고령과 합천의 전출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대구정책연구원의 설명인데요.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고령, 대구로 연결이 됩니다. 네. 달빛 철도도 광주 대구 고속도로와 구간이 거의 겹치는데요. 이 철도를 이용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28분 만에 달릴 수 있습니다. 네. 거창이나 함양 쪽 주민들도 철도를 통해 대구 통근이 가능해지고요. 마찬가지로 남원이나 장수 같은 곳에서도 광주로 통근이 용이해지는 건데요. 달빛 철도가 지자체 인구 감소에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현재 국토 공간이 대부분 남북축을 위주로 짜져 있는데요. 이 달빛 철도는 동서국토축을 이제 대폭 보강하면서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의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영원함의 공동 번영과 지역 간 교류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광주 대구고속도로 확장도 수도권 기준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됐죠. 네, 2015년도에 기존의 88 고속도로라고 불렸는데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고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4에서 6차로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작년 기준에 하루 교통량이 2만 2천 대 정도인데 네.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이 5만 대라고 합니다. 이 절반도 안 될 만큼 좀 한산한 편입니다. 또 이 양지역이 그래서 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네. 양지역 간 교통량이 더 늘어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니까 뭐 철도는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서산 영덕 고속도로도 비슷한 논란 속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예비 타당성 제도는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가 부도 위기로 내몰렸던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 대부분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방만하게 추진됐다는 반성이 낳은 제도가 바로 예타입니다. 국가 재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예타입니다만 시행 25년째에 접어들면서 예타는 어느덧 비수도권의 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B씨를 전혀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네. 사업 비용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과할 수가 없네요. 네. 상황 자체가. 수도권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수요도 존재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편입도 나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은 수요가 줄어드는 기반 위에서 편입을 따지므로 B씨가 잘 안 나오는 건데요. 그렇겠죠. 이처럼 과거 방식으로 예타를 진행하면 지방에는 미래가 없어지고 지역별 양극화도 심해집니다. 네, 앞으로 뭐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정부가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평가 요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은 지역 균형 발전 평가 요소를 5%포인트 강화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가 최대 35%에서 40%까지 상승을 하고요. 당시 정부는 예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기대를 모았던 철도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이 또한 연내 재정이 물 건너갔어요. 네,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을 지하화할 수 있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인데요. 연말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상철도를 지하로 내려가게 만들고요. 그 위에 지상 부지는 복합 개발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에 이르는 이 경부선 도심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지상철도에서 비롯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고소하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네, 특히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와 또 신규 아파트 입주로 미니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그 태평로 일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태평로는 중구 달성동에서 동인동까지 이어지는 한 3.2km 구간인데
경부선 철도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낙후된 구도심 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4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 됐습니다. 철도를 사이에 두고 태평로와 마주보고 있는 북구 고성동을 포함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12개 단지 9천 가구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서 대구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대구시는 2021년 6월부터 경부선 지하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6월에 가업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특별법 제정이 과시화되자 가업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 철도가 지하화되는 시기는 최소한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 재원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만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요. 네. 대구 도심에 이제 경부선 구간이 20km인데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지하화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네, 제도적인 근거는 생겼지만 실제 사업이 또 성사되는 데는 여러 가지 검토 조건이 많이 있겠네요. 네, 향후 필요한 비용이나 구체적인 구간은 용역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이 달빛 철도와 함께 향후 사업성이 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안도 사실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법안이라서 대구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반면에 철도 주변에는 소음과 분진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서대구역 주변에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악취 관련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철도 주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올 1월 안에 제정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해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져야 할 텐데요. 어쨌든 경제 오늘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역민들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수가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 시장 전망을 논하려면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 됩니다. 네. 이 첫 번째로 꼽는 변수가 금리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금리라고 모두 인식하실 건데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이던 것이 3.5%까지 상승해 있고 시중의 대출금리는 4에서 6%까지 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네. 앞으로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이 예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기에 우리나라는 하반기나 되어야 인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 몇 차례 인하될 것이냐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원래 한 2번 내지 3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는 인하하되 미국과 국내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변수가 신규 공급 물량입니다. 이 지난해 신규 분양은 이 전무하다시피 하였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입주가 선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공급이 없다는 것은 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비싼 금리에 매매 물량은 많고 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부분은 적기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는 수요자 반응이고 네. 이 가격이 급락한 물건에 대해서만 이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신규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지 시장이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신규 공급이 청약 미달이 되고 또 미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에 미분양이 쌓이고 수요자 심리는 다시 얼어붙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한 변수들 금리와 신규 공급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입주 물량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난해 입주 물량이 3만 5천 세대였는데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몰렸었고 또 이달 물량이 올해 2024년으로 2월 된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24년 올해 입주 물량은 한 2만 3천 세대인데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회복의 저해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월된 물량과 함께 입주 물량 압박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네 번째 변수는 악성 미분양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는 대부분 100% 분양 완료된 단지였다면 올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인 상태로 입주가 이제 도래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입주가 다가오면 미분양 아파트는 조건 변경이나 할인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자는 싸게 살 수 있어 좋다지만 안정적인 거래를 희망하는 매도자는 또다시 절망하게 되겠죠. 물론 지역이나 단지별 상황은 제각각이기에 이 지역별로는 제한적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3천 세대, 정말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변수는 뭔가요? 네, 다섯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인데요. 지난해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졌습니다. 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가열지구의 해제, 광역시의 전매 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고요. 또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 원 제한에 또 대출 한도가 전면 폐지되었고 네.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허용되었고요. 또 1주택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뭔가요?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와 수도권 실거주 의무제는 국회법을 통과하지 못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우리 대구 경북은 부동산 위축 지역을 지정해서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중과도 이제는 수요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넘지 못한 그런 법안들이 남아 있네요. 네. 자, 4월 총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나 경기 부양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은 이게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많은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선심성 공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 지역구 선거이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지켜는 볼만합니다. 네. 이 대통령 공약 사항들은 앞선 규제 완화처럼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지만 총선에서도 어떻게든 변화하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에 나타나는 민심에 따라서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택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는 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기에 정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봤는데 딱 드는 느낌은 올해도 만만치가 않겠다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이고요. 어느 하나가 개선된다고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제일 좋은 것은 금리가 확 내려준다면인데 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신규 공급 물량 또 입주 물량 미분양까지 생각해 보면 대구의 회복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 간간히 금리 인하 소식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진다면 박스권 내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 2025년, 2026년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에 부동산 반등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심리는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러 변수를 종합해 보면 24년은 박스권 장세를 보이다가 2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네. 회복된다고 예측.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했는데. 네. 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한번 알아볼까요? 네,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장에서 관심이 제일 높죠.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출산 가구에 적용되는 대출인데 금리가 1.6%부터 적용되는 초저금리 상품입니다. 네. 이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일 때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또 출산 가구의 전세 자금 대출도
최저금리 1.1%부터 3억 원까지 대출되는 파격적인 상품이고요. 금리가 1.6%면 정말 초저금리네요. 맞습니다. 신생아 대출 꼭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둘째는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는데요. 신혼부부가 양가해서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금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모나 조부모 등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 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초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정말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누구라도 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도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은 2월 가세 필요경비 합리화인데요. 양도소득세 2월 가세가 적용될 경우 이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 2월 가세가 취득 시기와 증여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 증여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증여한 사람이 지출한 경비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인데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꽤 많이 높아지네요. 네, 또한 부과 구간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라서 조합 승인 인가일로 미뤘고요. 1주택자는 보유 기간 또 20년에서 뭐 또 10년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금도 감면되고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9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3월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제 오늘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달 21일까지 17일간 영양군 현리 빙상장에서 제1회 영양 뽕뽕 겨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빙상장, 눈썰매장, 놀이시설, 빙어 낚시터 등이 운영되는데요. 마술쇼와 페이스 페인팅,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쉽게 알 수 있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책과 제도, 주요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 조정과 다문화 과정, 교육활동비 지원, 다자녀 기준 변경과 혜택 확대, 난임 부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자외선 차단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자외선은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늘 존재하고 피부와 안구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겨울철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눈밭에서의 햇빛 반사율은 여름철 모래사장의 4배에 이른다는데요. 따라서 겨울철에 스키장과 눈썰매장을 방문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고글,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구 북구가 북구 8경 중 하나인 오봉산 침산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파노라마 셀피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파노라마 대구 셀피 체험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요.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메일 또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 대표 야경 명소인 침산정에서 풍경과 함께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경북대학교가 지영민과 함께하는 2024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달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내일을 위한 화합을 주제로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매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새해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하고 코로나19 격리병상도 모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새해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꼭 4년 만입니다. 정말 힘들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우리 모두 잘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의 독감과 폐렴이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또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